그다음에는 인제 이게 인제 디벨롭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디벨롭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어느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를 해 줬으면은 여기에 어떤 스팟이 보여야 될 텐데 스팟이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색깔이 있는 것들은 색소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검출 방법은 TLC에서 뭐 비특정 방법 또 특정한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특정 방법은 어떤 화합물의 어 특정 화합물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화합물에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특정 화합물은 예를 들어 뭐 페놀 화합물이라든지 아미노산, 알칼로이드 뭐 이런 것 알데하이드, 케톤 화합물을 검출할 때는 이런 그 어 시약들을 사용해서 시약들을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려 준다는 거예요. 시약들을 여기다가 뿌려 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인제 컴플렉스를 만들어 줘요. 화합물들이 이 시약들하고 착물을 형성해서 색깔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비특정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아이오딘 챔버 방법하고 UV 챔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V 인제 흡수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UV 인제 흡수법은 여기에 인제 이런 그 UV 빛을 내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보통 이걸 인제 UV 램프라고 하죠. 이 UV 램프는 두 개의 파장을 내게 돼 있어요. 스위치를 인제가 단파 254 나노미터의 빛을 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365 나노미터의 이런 자외선을 인제 내는 그러한 그 램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램프를 예를 들어 254 나노미터의 램프를 켜요. 켜고서 내가 여기에 인제 핀셋으로 이 그 TLC 전개를 했던 것을 여기다가 살짝 비춰 줘요. 비춰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인제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점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서 인제 이것이 인제 관찰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인데 시각화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보통 이제 이 자외선 UV 흡수 방법으로는 방향족 화합물들이나 컨주게이트 시스템, 컨주게이트 시스템은 예를 들어 이중결합이나 뭐 삼중결합이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이죠. 탄소, 탄소, 뭐 탄소, 탄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향족 화합물은 이런 벤젠 링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이제 자외선 여기에 지금 이제 254 나노메타를 쪼여준다. 그러면 얘가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외선 이게 만약에 방향적 화합물이었다. 그러면 얘가 이 254 나노메타의 빛을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형광을 보이잖아요. 형광은 이게 이것을 흡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한 TLC판은 이 실리카나 알루미나인데 보통 이제 실리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실리카 젤에다가 거기에다가 형광 물질을 거기다가 넣어 줬어요. 즉 뭐 예를 들어 황화 아연 같은 걸 넣어 줬어요. 그래서 단파 예를 들어 자외선 254 나노미터를 얘가 쪼여 주게 되면은 얘가 녹색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광을 낸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예를 들어 했던 이런 것이 물질이 여기 있었다. 이것은 이 형광을 얘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형광을 그러니까 막아버려 가지고 자외선을 254 나노메타 빛을 흡수를 해요. 이 물질이 흡수를 해 가지고 형광 물질이 자외선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둡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235가 아니고 245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보였잖아요. 보였는데 이렇게 TLC에서 이렇게 이제 스팟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빛이 쪼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254 나노메타의 빛이 쪼여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까맣게 보이고 주변은 형광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을 빛을 끄면은 얘가 다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눈으로 시각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서 이렇게 보이면 주변을 여기를 연필 가지고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줘야지 이 빛을 쪼여주지 않더라도 그 위치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연필로 가볍게 점적 모양을 표시를 해준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UV 조명을 제거하면은 이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오딘 챔버법인데요. 이건 이제 아이오딘 챔버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챔버가 있으면 챔버에다가 이 고체 결정의 아이오딘을 여기다 몇 개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이 아이오딘은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얘가 베이퍼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베이퍼하고 아이오딘 베이퍼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보통 일반적인 방향족 화합물이나 이런 불포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갈색으로 이런 황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오딘하고 이 화합물들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들이 창물을 형성합니다. 창물. 즉 컴플렉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방법은 뭐냐? 절차는 아이오딘 결정 몇 개를 여기 이제 챔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TLC를 집어넣어 주게 되겠죠. 스팟을 한 혼합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어넣어 줘요.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걸 뚜껑을 닫게 되겠죠. 뚜껑을 닫고서 살짝 챔버를 흔들어 줘요. 흔들어 주게 되면은 어, 아이오딘 베이퍼가 이제 증기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하고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갈색의 창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게 창물 형성을 했는데 연필로 반점을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아이오딘이 또 창물을 형성했는데 이거는 이 반응은 가역적인 반응이에요. 즉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아이오딘이 휘발이 되면은 여기 착물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필로 이렇게 반점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이 TLC 검출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UV로 이렇게 쪼여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족, 아로마틱 화합물이나 컨주게이트 시스템, 불포 화합물들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해주고, 아이오딘을 가지고서, 어,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아로마틱 화합물들이 이렇게 주로 반응이 착물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런 황갈색으로 변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특이하게 뭐 알데하이드 화합물이나 키톤,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이제 어, 아니스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뿌려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착물들을 형성을 하고 그 외에 뭐 바닐린 분석을 할 때는 바닐린 그 용매를 써가지고 이런 화합물들을 그 시각화를 뭐 퍼망가네이트 그다음에 어, 아이온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페놀유도를 할 때는 어, 염화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시딕 화합물들을 산성 화합물들을 할 때는 브로모크로졸 그린을 이것을 뿌려줘 가지고 한다 하는 겁니다. 시각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머무름 인자, 리텐션 팩터 RF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상대 이동성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점적 위치가 여기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용매가 올라간 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화합물들이 이렇게 보였다. 그랬을 때 이것의 RF 값은 용매선까지를 예를 들어 이것을 뭐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것을 이 높이를 A라고 하면은 이 RF 값은 뭐냐? B분의 A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매 시스템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좀 더 극성도를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리 안 된 것들이 분리가 되고 이런 경우는 분리가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가 안 된 경우에는 용매 시스템을 좀 더 극성으로 한다든지 비극성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리카 젤보다는 다른 흡착제를 쓰고 그 다음에 흡착제의 두께나 또 점적한 물질의 양, 시료를 여기에 이제 스파팅을 할 때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RF 값은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사실 보면은 뭐 한 30분 이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점적을 하고 나면은 시료가 한 5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분리가 이루어졌죠. 10분 정도 되면 더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RF 값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이 이제 TLC의 응용 분야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기합성 실험실에서는 화합물 식별을 할 때 가장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물질의 순도를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즉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여기 1번 물질, 2번 샘플이 있으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진하게 있다 하는 것하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순도가 좋은 거는 이게 더 순도가 좋죠. 여기에는 다른 물질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순도 결정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뭐 살충제를 검출한다든지, 법의학 쪽에서 염색 그 성분들을 검출한다든지, 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식품 공전에도 착색료를 그 검출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이 확층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이제 TLC죠. TL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리카겔 아까 황산칼슘 그물 입혀져 있다고 그랬죠. 그 형광을 내기 위해서 실리카겔을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품 공전 방법에도 이렇게 TLC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이제 이 TLC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전개 시간이 짧고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시각화하기에 좋고, 일반적인 화합물들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선택성도 좋기도 하고, 순도를 평가하는데도 좋고, 무엇보다도 간편하면서 저렴한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성질체 같은 거는 볼 수 없고 또 어떤 특정 화합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려면은 먼저 그 특정 화합물에 대한 RF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표준 물질이 있어야지 그것을 비교를 예를 들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스탠다드가 있고 여기에 샘플이 이렇게 있다. 스탠다드를 전개했더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시료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원하는 그 화합물이 없구나. 또는 여기 일치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 RF 값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분리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HPLC나 GC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뭐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